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라구나 우즈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동기는 정치적 갈등이라고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 밝혔습니다. 대만인에 대한 증오를 나타낸 메모는 발견돼 있지만 특정 교회가 표적이 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미국 동맹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처리됐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아시안의 미 대사관에 조정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코로나19를 가진 자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다음 달부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타운 내 일부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도주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도 다시 $6대로 진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며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경기지사는 주요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격차도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확정됐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연준의 뒤늦은 물가 대응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세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8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가량으로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흑인 동네에서 10명을 숨지게 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용의자가 다른 가게들도 공격을 해서 총격을 이어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프 글라마글리아 버팔로 경찰국장은 오늘 CNN과 인터뷰에서 총격 용의자가 거기서 나가 광란의 총격을 이어가고 사람들을 계속 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라마글리아 경찰국장은 총격범은 차에 타고 제퍼슨 애비뉴를 따라서 운전하면서 같은 일을 계속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플린 뉴욕주 이리 카운티 검사장은 용의자는 더 많은 흑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용의자인 젠드러는 토요일 군복에 방탄복까지 입고 반자동 소총을 소지한 채 버팔로 동부 흑인 거주 지역 한 슈퍼마켓에 난입해서 마구 총기를 쏴 10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생이었던 젠드러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나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글을 적었다가 정신 감정을 받았고 이후 FBI의 관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드러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총격을 젠드런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서 연방법상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통 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리즈 체니 연방하원 의원이 최근 뉴욕주 버팔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백인 우월론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체니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백인 극우파와 백인 우월론, 유대인 혐오로는 연방하원의 공화당 지도부 탓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는 공화당 지도부는 이 같은 이념과 생각을 지닌 인사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인 우월론으로 대표되는 백인 중심의 극우 이념은 최근 버팔로의 흑인 밀집 거주 지역 슈퍼마켓의 총격 난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욕타임즈는 공화당 내에서 백인 극우 이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부채질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폴 고사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대표적인 백인 우월론자인 닉 푸엔테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이 백인 우월론 행사에 참여한 데 대해 잘못됐다는 반응을 내놨을 뿐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리즈 체니 의원의 트윗은 하원 내 공화당 3인자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 관광 명소인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서 16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시카고시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령을 강화했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오늘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주말 통행 금지 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부모나 성인 책임자가 동행해야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7시 30분쯤 밀레니엄 파크의 유명 조형물 구름문 인근에서 청소년 집단 간의 말싸움이 총격으로 번져서 16세 소년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이후 라이트풋 시장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6시 이후 청소년은 밀레니엄 파크에 성인 동반자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동맹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처리됐습니다. 상원은 최근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 의원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강화하며 한국, 일본, 호주, 나토 등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약속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된 사실을 언급하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공정하고 상호 이득이 되는 분담금 합의를 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국의 정책과 태세가 비확산의 이익을 보존하고 필요할 경우 핵, 비핵 위협에 대해 동맹을 안심시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억지력의 요건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아시안의 미국 대사관에 조정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오는 9월에 만료하는 북한 인권법을 앞으로 5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원에선 영킴 의원이 주도를 해서 올 초 재승인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엔 아시아의 한 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둬서 탈북민이 미국과 한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으로 위장해서 해외에 취업시키고 있다고 연방정부가 경고했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FBI는 오늘 공동으로 낸 권고안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칭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들은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법적 처벌 위험 또는 그들의 명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해외로 파견되거나 북한 내에서 작업하는 수천 명의 IT 노동자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로 송금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북한 IT 노동자들은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기존 수요를 활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걱정스러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으로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전보다 60%가 증가한 9만 4,02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의 많은 지역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2주 사이 81%가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오미크론 대박선을 거치면서 감염에 따른 자연 면역을 확보했는데도 델타 정점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가정용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는 만큼 실제 확진자 현황은 공식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임 정부가 철군시켰던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미군을 다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에 대응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병력을 재배치해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력이 커지면서 고도의 위협이 되고 있는 알샤바브에 더욱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미군을 지속해서 소말리아에 주둔할 수 있게 재개해달라는 국방장관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북쪽 러시아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위협이 있다면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러시아군은 침공 나흘 만에 하르키우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석 달이 지난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양국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Здоров'я, бережіть себе. Дякую вам, вашим батькам, ви молодці. І всім таким, як ви, воїнам, дуже дякую. Все буде Україна.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일대 러시아 점령지를 상당 부분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북부와 하르키우 일대 동북부는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 자체가 위협은 아니지만 두 나라에 나토의 군사 자산이 배치된다면 합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Расшир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безусловно, вызовет нашу ответную реакцию. И какой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смотреть, исходя из тех угроз, которые на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이와 관련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터키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족의 우호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 신규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여부는 사실상 터키에 달려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월요일 저녁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상황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상황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101번 사우스 방면인데요. 웨스턴 에비뉴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멜로즈 에비뉴 구간부터 실버레이크 블루버드 구간까지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알라메다 에비뉴 구간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더니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부터 20마일 미만으로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타디움 웨이 인근까지 정체 심한 편입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101번 노스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3가 구간부터 아담스 블루버드까지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134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브랜드 블루버드 입구,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로즈미드 블루버드 구간에는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 라구나우즈에 있는 제네바 장로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낮 엘토로에 있는 제네바 장로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라스베가스 출신의 올해 68살 데이비 초우라고 밝혔습니다. 초우는 한 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와 5건의 중범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 현재 $1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 중입니다. 어제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했는데 부상자 가운데 4명은 남성 그리고 1명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라구나우즈 제네바 장로교회에서 어제 발생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용의자가 대만 커뮤니티를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의 동기가 정치적 갈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 FBI는 증오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인 데이비 초우가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교회에서 50명 정도의 신도가 점심 만찬을 하던 중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올해 52살의 존 챙 박사가 의자로 용의자를 제압했고 교회 신도들이 전기 코드선을 이용해 용의자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셰리프국은 이 과정에서 챙 박사가 총상을 입고 사망했었다며 그가 없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초우의 차에서 대만인에 대한 증오를 나타낸 메모를 발견했지만 특정 교회가 표적이 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에서 8,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3일간 보고된 확진자는 8,1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도 2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312명으로 어제보다 6명이 줄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7명 줄어든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 보고되는데 지난주 하루 평균 사망자는 6명으로 한 달 전 11명과 비교하면 5명이 줄었습니다. 바바라 피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큰 변동이 없다고 해서 이번 변이가 안전한 것은 아니라며 감염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이틀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1.6센트 오른 갤런당 $6 2.9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간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25.5센트가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도 지난 3월 30일 이후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6센트 오른 갤런당 $6 1.3센트입니다.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6월부터 제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장기간 동안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부 세입자들이 도주하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건물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당국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을 악용해 일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않고 도주를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운 내 아파트 매니저들에 따르면 이들 세입자들은 적어도 8개월, 많게는 1년치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고 있어 집주인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 세입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제대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집만 챙겨 달아난 뒤 연락처까지 바꿔가며 종적을 감추고 있어 건물주들이 책임을 물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제한적으로 발효되는데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고 도주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에 따르면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제한적으로 발효되면서 LA 카운티 내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비를 내년 6월 1일 전까지 납부해야 되다 보니 일부가 렌트비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6월 달부터는 자기네 동네에서 80% 미만인 사람만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컴이 있는 테넌트들은 6월 1일서부터는 동네에서 80% 미만의 월급을 받지 않고 그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그런 테넌트들은 이제 더 이상 보호 조항이 없죠. 집주인들이 도주한 세입자들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관련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손쓰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렌트비를 그동안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로온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건물을 뺏기는 분들도 꽤 생기실 거고 그러고 나면은 건물주들은 보호받는 거가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승호 변호사에 따르면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올해까지 이어지지만 지난 3월부터는 렌트비가 밀린 경우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3월 1일서부터는 이제 렌트비를 안 냈을 경우에는 이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게 바로 모레토리움이 갖고 있는 좀 특별한 행정 조치인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돈을 안 낸 테넌트를 대해서 내토치를 못 하니까. 또한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있는데 해당 세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이 이제 물론 조건은 있거든요. 뭐 일정하게 소득 기준도 있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갈 수 있도록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고소득자 아니면 고소득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가능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일부 얌체 세입자들이 제대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건물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자전거 이용자들은 이번 한 주가 메트로링크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메트로링크 이사회는 이번 주 자전거 주간을 맞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열차 무료 탑승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는 이번 주를 Bike to Work Week로 정해서 직장인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는데 메트로링크도 이에 동참합니다. 출퇴근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메트로링크 열차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메트로링크 열차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그리고 벤츄라 등 남가주 주요 카운티를 모두 통과합니다. 네, 법원이 상장회사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의 모린 더피 루이스 판사는 지난주 금요일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제정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법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올 1월까지 이사진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2명의 여성 이사를 임명하고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기업은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이 법에 대한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샌 호아킨 밸리에 위치한 농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3년 만에 새로운 주립공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마련될 주립공원은 모데스토 남서쪽 지역에서 산 호아킨과 툴럼강이 만나는 도스 리오스 렌치에서 유치될 기획입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2009년 이래로 새로운 주립공원이 마련되고 이는 280번째 주립공원이 될 예정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새로운 주립공원을 마련하는데 $500만 달러의 기금이 투입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운과 로컬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북한의 백신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과제라면서 거듭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취임 엿새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큰 골자는 전국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먹는 치료제 확보 등 방역 의료체계 전환 지원과 4인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 원 등의 방안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해서는 북한만 호응하면 백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과 다양한 경제 안보를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연금, 노동, 교육 세 가지 개혁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연설문을 보면 경제가 10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이 위기, 안정, 소상공인, 개혁 순입니다. 의회주의는 4번, 초당적 협력은 3번 등장했습니다.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콕 집어 협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 문제 앞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게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로 읽힙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전후해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려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협조도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 넥타이를 메고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눕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을 예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진 15분간의 연설, 핵심은 초당적 협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 사례까지 거론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환담에서도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염두에 둔 총리라며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거듭 요청했는데 야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협치의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며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야 한다 했습니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식에 부합하는 분들로 다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엇갈리면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도 못했습니다. 서로가 일정 협의에 미온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였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또다시 송부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여부가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상파 3사가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난 직후 이 서울과 수도권 등 관심 지역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경기는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줄었고 인천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29.5%, 국민의힘 오세훈 49.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KBS 조사보다 격차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큽니다. 인천에서는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30.4%, 전직 시장인 국민의힘 유정복 37.5%였습니다. 오차범위 내였던 직전 조사치와 달리 이번 격차는 7.1%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점점 더 박빙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37.3%, 국민의힘 김은혜 36.1%로 1.2%포인트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1%포인트였던 직전 조사보다 더 줄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모두 4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여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정보 부족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명 중 2명은 지지 교육감 후보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삼선과 재선에 도전하는 현 교육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인지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인 6개 지역 모두 정부 견제보다 국정 안정에 대한 공감이 높았습니다.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경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5월 단체 지원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공약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양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기간 호남을 공들이며 통합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은 물론 중도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5.18 단체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광주만의 것도 특정 정당 소유물도 아니라며 앞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좌파 우파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입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이 위대한 정신을 이용해 왔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 시 표현으로 성인식 논란을 빚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반적 국민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 인사 악재를 털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과반 넘는 의석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특히 부동산 민심을 공략해 반전을 모색하려는 겁니다. 송영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할 예정입니다.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 제명 절차도 마무리 짓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가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은혜 후보를 도우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며 선거를 앞둔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여야 모두 중도 확장을 노린 전열 정비의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지하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해졌는데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건물에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나부끼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대통령은 다정하게 계단을 내려와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방한 때도 그랬고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용산시대가 개막하자마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장소로 대통령실 지하 대강당을 낙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취재진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넉넉한 400석 규모 공간으로 단상과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초 용산 집무실 앞 이곳 야외 잔디밭도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날씨 변수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지하 대강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만찬 역시 용산 집무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호텔 출장 음식을 공수해 진행합니다. 오는 20일 오후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방문할 예정이고 기업인 초청 행사와 대학 강연, 판문점과 DMZ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등을 놓고 일정을 세부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 관례상 마중이나 배웅은 국무총리가 해왔는데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이라 대통령실은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세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26.76포인트가 오른 32,223.4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15.88포인트가 빠진 4,008.01, 나스닥 지수는 142.21포인트가 하락한 11,662.7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공급 부족 우려에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3달러 71센트가 오른 배럴당 114달러 2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언제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문제는 대응이 왜 늦었냐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실수였다는 점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유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이끌었던 버냉키 전 의장처럼 파월 현 의장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직후 그때보다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화 완화 정책이 힘입어 경제는 빠르게 반등했지만 이러한 완화 조치를 너무 늦게 거둬들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전직 연준 의장이 후임자를 공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다고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비키 레드우드 캐피털 이코노믹스 선임경제자문은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이 심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오른 미국에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것보다 고착돼 있다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더 상승해야 하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만약 공급 관련 가격 상승이 완화되면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중앙은행들이 의도치 않게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모기지 은행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다음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지속적이어서 여전히 1위의 문제라며 물가 안정 없이는 성장과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수요를 공급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중국에서의 사건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근 시장 변동성의 주된 요인으로 꼽으면서 국채 시장에서 기능 이상의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최대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가 4월과 5월에 5,074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정도는 국가의 가장 큰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약 55% 정도는 헬스케어 비용과 폭력 범죄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나뉘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84%는 인플레이션을 최대 문제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57% 정도가 물가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이 테라 USD와 루나 폭락 사태에 폰지 사기 코인 실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부테린은 이번 폭락 사태를 계기로 폰지 사기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의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더리움 투자 교육 및 자문가로 활동 중인 앤서니 서사노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가상화폐 업계는 폰지 사기와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헛소리와 그런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테리는 이 제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칭은 과장된 선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테리는 테라 측의 폰지 사기 논란과 관련 20% 이율은 바보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UST와 루나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가상화폐 업계 큰손인 고래보다 소액 투자자들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의 지원재단이 막대한 비트코인 보유고를 이미 대부분 팔았으며 남은 가상자산은 피해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BC와 로이터 등은 테라와 루나 코인을 만든 권도영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가 세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주 30억 달러의 보유 비트코인 대부분을 매각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8일 코인 한 개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한 테라 시세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52,189개의 비트코인을 한 거래 당사자에게 팔았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달러 연동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33,206개의 비트코인을 테라폼랩스가 직접 매각했지만 소용은 없었다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가치가 폭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CEO가 오늘 테라 블록체인을 부활시키기 위해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권 CEO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서 실패한 테라 USD 코인을 없애고 테라 블록체인의 코드를 복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권 CEO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토큰을 핵심 앱 개발자와 테라 블록체인에서 거래 주문을 했던 컴퓨터 소유자들, 여전히 테라 USD를 들고 있는 사람 등 테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 CEO가 내놓은 두 번째 테라 생태계 부활 기획입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설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소셜미디어에 앞서서 트루스 소셜에 먼저 게시물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루스 소셜 운영회사와 합병할 예정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오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회사 등록 서류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같이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먼저 게시물을 올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동안은 이 게시물과 똑같은 컨텐츠를 다른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없고 6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이트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내린 영구 정지 처분을 해제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 앞서서 트루스 소셜에 컨텐츠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한결 낮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 72도에서 7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후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58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으며 낮 최고 72도, 밤 최저 기온 5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0도, 해안지대는 67도, 산악지대 72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흐리고 바람이 가볍게 불겠습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최고 84도, 밤 최저 74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과 내일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권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어제보다 2, 3도 높아져서 덥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